미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불렸던 미 해군. 하지만 어느 날 노퍽 해군 기지에서 마주한 건 녹슬고 멈춰 선 군함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조선소를 검토하라는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조선소에서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상상을 초월한 그 숨막히는 항해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저는 미 해군 출신 엘리자베스 그린입니다. 국방부 계약청 수석 기술심사관으로 일하며 미국 해군의 미래를 지키는 일을 합니다. 노퍽 해군기지 정기 점검 날이었죠. 하지만 저를 기다리고 있던 현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겨울바람이 살을 애는 노퍽 기지에 도착했을 때 눈에 들어온 것은 항구에 멈춰 서 있는 거대한 군함들이었습니다. 해군 기지장인 스미스 제독이 저를 맞았어요. 스미스 제독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10척 중 6척이 정비 불가 상태라고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곧바로 이해했습니다. 세계 최대 해군 기지가 운영 중단 위기에 처했다는 뜻이었죠. 저는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도크를 걸었습니다. 녹슨 함체들, 부품 교체를 기다리는 함정들, 인력 부족으로 멈춰 선 정비 작업들. 이것이 세계 최강미 해군의 현주소였습니다. 다음 날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국회 청문회에 참석했습니다. 해군 장관 후보자 청문회였죠. 사실 이런 청문회는 형식적인 절차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장관 후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에만 군함 30척을 건조했는데 우리는 겨우 2척이라고요. 회의실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재확인했지만 그 숫자는 틀림없었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해군 장관 후보는 말을 이었습니다. 우린 뒤처졌고 더 늦으면 끝이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차가운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제국의 심장이 멈추고 있었죠.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니 상관인 브라운 국장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에 한 장의 지시서를 쥐어줬어요. 한국 조선소를 검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이라니요? 미국 해군의 미래를 한국에 맡긴다고요?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자료를 검토하며 깨달았죠. 우리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를요. 해군이 멈추면 제국도 멈춥니다. 그것이 역사가 증명한 진실이었죠. 그날 밤 사무실 창문으로 보이는 포토맥 강은 평화로웠지만 제 마음은 폭풍우 치는 바다 같았습니다. 이대로는 미국의 미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했고 그 도움은 뜻밖에도 한국에서 와야 했죠. 필라델피아 조선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이곳은 최근 한국 기업이 인수한 곳이었죠. 솔직히 기대는 크지 않았어요. 미국의 해군 문제를 외국 기업이 해결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조선소에 도착하자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기계 소리가 요란했어요. 이전에 침체된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죠. 저를 맞은 것은 김준호라는 한국인 엔지니어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아직 3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설계 총괄을 맡은 사람이 이렇게 절단이 의아했습니다. 김준호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한국의 스마트 조선 시스템에 대해,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설계 방식에 대해, 모듈화된 건조 공정에 대해서요. 그가 설명하는 동안 저는 점점 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미국 기술자들이 모여 있었죠. 그들의 표정에는 당혹감과 존경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엔지니어 존슨이 제게 다가와 속삭였어요. 우린 저런 속도로 못한다고요. 김준호는 저를 설계실로 안내했습니다.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컴퓨터 앞에서 작업하고 있었어요. 3D 홀로그램처럼 펼쳐진 함정 설계도가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죠.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설계 완료까지 얼마나 걸릴지요? 김준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2주면 된다고요. 그 말에 옆에 있던 미 해군 기술 장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방식대로라면 최소 6개월은 걸릴 일이었으니까요. 조선소 투어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실감했죠. 미국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던 분야에서 이렇게 큰 격차가 벌어져 있다니요. 호텔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우리에겐 기회가 있었어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미 해군을 재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였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장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필라델피아의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 한국의 기술은 마치 저 별빛처럼 우리의 어두운 바다를 밝혀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그 가능성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 정보를 바탕으로 챕터 3과 4의 내용을 보강해드리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실과 세부 묘사를 추가하겠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예상치 못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제 보고서를 읽은 국방부 고위 관리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군함을 외국에 맡기는 건 국가안보 위협이라는 반론이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국방위원회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상원 의원 몇몇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미 FTA 위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요. 미국 방위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직시해야 할 냉정한 현실을 설명했어요. 여러분, 노퍽 해군기지의 현실을 보셨나요? 여의도 면적의 6배나 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기지에서 전투, 태세를 유지하는 함정이 40%도 안 됩니다. 조지 부시급 항공모함도 곳곳이 정비 중이고 알레이 버크급 이지스함들은 녹이 슬어가고 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제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어요. 마치 제가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사람처럼 보였던 걸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위협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날 밤 국방부 비밀자료실에서 저는 과거 한국과의 외교 문서들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보고서 하나를 발견했죠. 한덕수 당시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의 비공개 통화 기록이었습니다.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한미 간 협력 분야로 조선업을 강조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을 읽으며 저는 깊은 통찰을 얻었어요. 한국은 단순한 무역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대신해 태평양을 만드는 유일한 동맹이었죠. 바다 위에서 미국의 존재감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방위원회 청문회에서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말했어요. 이것은 수출입의 문제가 아니라 안보를 수입하는 것입니다. 백악관 고위급 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하신 사안이기도 하죠. 미국이 잃어버린 해양 패권을 되찾기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제 발언이 끝나자 회의실은 침묵에 빠졌어요. 그리고 국방장관이 천천히 일어나 말했습니다. 더 알아보자고요. 이것은 작은 승리였지만 아직 긴 여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창밖에 내리는 봄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다처럼 넓은 하늘에서 내리는 빗방울처럼 한국의 기술은 우리의 메마른 조선, 산업의 생명수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만난 김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죠. 한국의 한니스가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좋은 신호가 아닐까요? 김준호는 잠시 침묵한 후 말했습니다. 그린 씨, 우리는 단순히 배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바다의 미래를 만들고 싶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미국의 자본이 만나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거예요. 그 말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동맹의 모습이 아닐까요? 다음 날, 저는 더 많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과 미국의 조선 기술 격차를 명확히 보여주는 데이터였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츠의 보고서에서 인용한 충격적인 통계도 포함시켰습니다. 중국 조선소는 1,700건의 선박 건조를 수주했지만 미국 조선소는 단 5건에 그쳤다는 내용이었어요. 냉정한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었습니다. 한국으로 출장을 떠나기 전날, 저는 밤늦게까지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남아 있었습니다. 미국 직원들은 대부분 귀가했지만 한국 기술자들이 있는 설계실은 여전히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호기심에 들어가 보니 김준호를 비롯한 엔지니어들이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어요. 김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군함 설계가 아니었죠. 알레이 버크급 이지스함의 개량형 설계안이었습니다. 녹슬지 않는 특수 코팅 기술과 유지보수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인 모듈형 설계가 적용된 미 해군용 신개념 함정이었어요. 지금 노퍽 기지에서 녹슬고 있는 함정들이 제때 정비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준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예산과 인력 부족이라고 답했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설계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유지보수를 고려한 설계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한국 기술자들은 밤을 새워가며 우리 해군을 위한 미래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동맹의 모습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
뉴스를 보니 미 상원 보수파 의원들이 한국과의 조선 협력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조선 기술 패권을 노린다는 이유였죠.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최첨단 선박이라고 언급한 발언이 한국 조선업계에 호재로 작용하면서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조선주가 일제히 오르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들은 현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10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를 맞이한 한국 측 대표는 김민수 부장이었어요. 그는 친절하게 저를 안내했고 우리는 곧바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조선소는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어요. 거대한 독과 크레인, 끝없이 이어지는 작업장. 그곳에서 저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보고서에서 읽었던 그 충격적인 통계의 의미를 실감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에만 1,700건의 선박을 수주했는데 미국은 겨우 5건이었다고요. 그 격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물었습니다. 김민수 부장은 자부심 넘치는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우리는 과거 일본과 중국에게 밀려 거의 망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만의 전략으로 살아남았죠. 단순히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남들이 만들 수 없는 최첨단 선박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한국의 전략입니다. 그의 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최첨단 선박이라는 표현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가진 기술력을 미국 대통령도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조선소를 둘러보는 동안 한 젊은 엔지니어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그는 유창한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함정을 찍어내는 공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다를 지키는 사람들이죠. 미국과 한국은 태평양에서 같은 꿈을 꾸고 있잖아요. 함께 그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녁에는 한국 조선소 관계자들과 식사를 했어요. 그들은 미국과의 협력에 대한 진심 어린 기대를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투자한 것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한미 동맹의 일환으로 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통화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이것은 양국에게 모두 중요한 협력이니까요. 호텔로 돌아온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의 밤바다를 바라보았어요. 저 바다 너머에는 중국이 있었고 그들은 하루가 다르게 해군력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만 30척의 함정을 추가했고 그중 15척은 대형 수상함이었죠. 반면 미국은 단 2척을 추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었어요. 이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워싱턴에 보고서를 보내며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화상회의에서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최첨단 선박이라고 언급한 것이 바로 한국의 기술력입니다. 한국은 단순한 조선 강국이 아니라 우리의 해양 안보를 지켜줄 파트너입니다. 그들의 기술은 우리가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게 해줄 것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의 최일선에 서 있는 해군 전력, 그리고 노퍽 기지에서 본 녹슬어가는 함정들. 이 협력이 실현된다면 미국 해군의 미래는 어떻게 바뀔까요? 바다 위의 패권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정치적 폭풍 후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한국 조선소와의 협력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죠. 해군 장관 청문회는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청문회장에 입장하자 긴장감이 전해져 왔어요.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중국 해군과 미국 해군의 함정 보유량을 비교한 그래프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차트는 명확했어요. 중국 공산당의 PLA 해군은 올해 400척을 넘어설 예정이고 2030년까지 미국보다 120척이나 더 많은 함정을 보유하게 된다는 충격적인 예측이었습니다.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어요. 어떻게 국가 안보의 핵심인 군함, 건조를 외국에 맡길 수 있느냐? 라는 질문에 해군 장관 후보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뒤처져 있습니다.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어야 합니다. 외국 파트너들의 전문성과 기술을 활용해야 하죠. 한니스가 최근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한 것처럼 그들의 자본과 기술을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한 의원이 저를 지목했어요. 그린 심사관, 당신이 한국 조선소를 시찰했다면서요? 그곳에서 본 것을 이 자리에서 증언해 보시오. 갑작스러운 요청에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는 사실만을 말했어요. 한국의 조선 기술은 우리를 10년 이상 앞서 있습니다. 그들의 모듈화 설계와 스마트 건조 시스템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2023년 중국은 30척의 함정을 해군에 추가했고 그중 15척은 대형 수상함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우리 미국은 단 2척을 추가했을 뿐입니다. 노퍽 기지에서 직접 본 현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함정 대부분에 붉은 녹이 슬어 있고 제 시간에 유지보수를 받는 함정은 40%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경쟁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한 의원이 물었습니다. 동맹국들의 기존 조선소 역량을 활용하고 그들의 조선소에서 배운 교훈을 적용하고 잠재적 투자를 유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이러한 아이디어에 관심을 표명하셨습니다.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해군 전력은 최일선입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뒤처져 있고 더 늦으면 끝입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이미 전 세계 최고의 군함 건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국방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부산 영도 조선소 기밀 시찰에 동행하라는 지시였어요. 이번에는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요. 한때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 해군이 이제는 한국의 기술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이었어요. 바다 위의 패권 경쟁에서 우리는 이미 뒤처지고 있었고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다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번에는 국방청장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과 함께였죠. 부산 영도의 비밀시설로 안내된 우리는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함정의 모형과 설계도였어요. 그것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선 기술이었습니다.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한 선체 설계, 인공지능을 활용한 전투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유지보수 시간을 90%까지 단축시킨 혁신적인 모듈형 구조. 이것은 단순한 함정이 아니라 미래였습니다. 국방청장의 표정이 점점 변해갔어요. 처음에 의구심은 놀라움으로, 그리고 이내 결연한 의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한국 측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이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한국 측 대표는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우리는 이미 필라델피아 조선소 현대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년 내에 첫 결과물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핵잠수함 건조시설을 보고 난 후 미군 기술자 중 한 명이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숨 쉴 수 있겠다.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저녁에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한국 조선 기술진들과의 비공식 만찬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한국 조선업의 성공 비결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1990년대 IMF 위기 때 거의 망할 뻔했습니다. 한 원로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들보다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더 높은 품질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했죠. 이제 우리는 최첨단 선박을 만드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기술을 미국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함께 바다를 지켜야 하니까요. 그 말에 국방청장은 깊이 공감한 듯 했어요. 그는 잔을 들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바다 위의 동맹을 위하여.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국방청장은 저에게 말했어요. 그린 심사관,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소. 하지만 이제 확신이 생겼소.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요. 그리고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의 마지막 한마디가 인상적이었어요. 최첨단 선박이란 한국의 전략이다. 이 말은 향후 정책 방향을 암시하는 것이었죠.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백악관으로 직행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자리였어요. 저는 한국에서 본 것들을 상세히 설명했고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님, 중국은 작년에만 30척의 함정을 건조했습니다. 우리는 단 2척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2030년까지 중국 해군은 우리보다 120척이나 많은 함정을 보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는 이 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대통령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돌려 우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미국은 다시 바다의 패권을 가져올 것이다. 한국과의 협력을 즉시 추진하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전환점을 넘어선 것 같았어요. 미국 해군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항해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노퍽 기지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녹슬어가는 함정들, 지연되는 정비, 부족한 인력, 그리고 한국 조선소에서 본 활기찬 모습과 최첨단 기술. 이 대비되는 두 현실이 이제 하나로 합쳐질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어요. 김준호였습니다. 그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린 씨,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팀이 필라델피아로 곧 이동합니다. 스마트 조선 시스템 구축을 시작할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김 씨. 당신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제 정말 시작인 것 같네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니 포토맥 강 너머로 아침 햇살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미국 해군의 밝은 미래를 암시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바다를 향해 항해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 시스템이 전면 구축되었고 미국 기술자들은 한국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하며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있었어요. 저는 그 변화의 중심에서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한때 여의도 6배 면적의 노퍽 기지에서 제대로 정비조차 받지 못하던 함정들을 떠올리며 지금 이 조선소의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지 실감했습니다. 한국식 스마트 조선 시스템은 마치 과학 영화 속 장면 같았어요. 디지털 트윈 기술로 실시간 설계와 시뮬레이션이 가능했고 자동화된 용접 로봇들이 정확하게 선체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같은 장소가 맞나요? 저는 김준호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3개월 만에 완전히 바꿨죠. 사실 한국에서는 이런 변화가 일상입니다. 우리는 항상 혁신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요. 첫 번째 한미 합작 군함의 건조가 시작되었죠. 그것은 단순한 배가 아니었습니다. 두 나라의 기술과 열정이 담긴 희망의 상징이었어요. 공정이 진행될수록 모두의 얼굴에 자신감이 피어났습니다. 알레이 버크급 이지스함의 개량형이었는데 한국 기술진이 적용한 특수 코팅 기술과 모듈화된 설계는 기존 함정의 약점을 완벽히 보완했습니다. 특히 녹방지 기술은 놀라웠어요. 기존 미 해군 함정들이 바다에서 몇 개월만 지나도 녹이 슬기 시작했던 것과 달리 이 새로운 함정은 최소 5년간 특별한 유지보수 없이도 녹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건조 6개월 차, 전례 없는 속도로 함정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미 해군 관계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기존 방식대로라면 최소 2년은 걸릴 공정이었으니까요. 이렇게 빠른 건조 속도가 가능한 이유가 뭔가요? 방문한 해군 장성이 김준호에게 물었습니다. 비결은 3가지입니다. 김준호가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첫째, 모듈화 건조 방식입니다. 각 부분을 동시에 만들어 조립하죠. 둘째, 디지털 트윈 기술로 모든 설계와 시뮬레이션을 완벽하게 검증한 뒤 건조합니다. 셋째, 자동화 로봇 시스템이 24시간 작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중국이 작년에 30척을 건조할 수 있었던 것도 비슷한 방식 때문이죠. 그 말에 해군 장성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린 심사관, 정말 잘했소. 이 협력이 없었다면 우리는 계속 뒤처졌을 거요.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첫 번째 한미 합작 군함 공개 행사였어요. 필라델피아 조선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거대한 함정이 모습을 드러내자 환호성이 터져나왔죠. 함정의 선체에는 특별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어, 빌트 포 더 퍼시픽.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것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었습니다. 바다 위에 새겨진 두 나라의 약속이었죠. 트럼프 대통령도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연설에서 강조했어요. 이 함정은 미국과 한국의 협력이 만들어낸 위대한 결실입니다. 최첨단 선박을 만드는 한국의 전략과 미국의 의지가 만나 태평양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것입니다. 행사장에는 한국과 미국의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바다 위에서 함께 항해하는 두 나라의 모습 같았어요. 한미 해군 장병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원하던 동맹이라고요. 그냥 말로만 하는 동맹이 아니라 실제로 함께 만들어가는 동맹 말이죠. 함정 내부 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혁신적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유지보수 시스템이었습니다. 기존 함정들이 정비를 위해 수개월씩 항구에 머물러야 했던 것과 달리 이 함정은 모듈식 구조 덕분에 부품 교체가 몇 시간 내에 가능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적용되면 노퍽 기지에서 정비율이 얼마나 높아질 수 있을까요? 저는 김준호에게 물었습니다. 현재 40% 미만인 정비 완료율이 90%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가 자신 있게 답했어요.
함정들이 항구에 묶여있는 시간이 대폭 줄어들고 실제 작전에 투입되는 시간이 크게 늘어날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이 협력이 가져올 변화의 규모를 실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었어요. 미국 해군의 전투 태세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혁명이었습니다. 공개 행사가 끝난 후 저는 김준호를 찾았습니다.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린 씨,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것을 함께 이룰 것입니다. 중국이 작년에 30척을 건조했다고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좋은 함정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축하 파티에서 미 해군 제독이 건배를 제안했어요. 바다는 넓지만 우리의 꿈은 더 넓다. 모두가 잔을 들어 화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이것이 진정한 협력의 힘이구나 싶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한국 대표단장이 특별한 선물을 미 해군 대표에게 전달했습니다. 그것은 한국 전통 방식으로 만든 작은 목선 모형이었어요. 대표단장은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우리 한국은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입니다. 5,000년 역사 동안 바다는 우리에게 때로는 위협이었고 때로는 기회였죠. 하지만 지금 바다는 우리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이 작은 배가 상징하듯 우리는 함께 어떤 파도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별들처럼 우리의 꿈도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함께라면 바다의 미래는 더 밝아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워싱턴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2030년까지 중국보다 120척 더 적은 함정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으로 우리는 그 격차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소식을 읽으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불과 몇 개월 전 노퍽 기지에서 녹슬어가는 함정들을 보며 느꼈던 절망감이 이제는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그날의 일들을 되새기며 저는 행복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어요. 오랜 여정이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다 위에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했으니까요. 그 역사의 한 페이지에 제 이름이 작게나마 새겨질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제 한국과 미국은 단순한 동맹을 넘어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한미 합작 군함이 처음으로 태평양의 파도를 가르는 그날을 상상하며 저는 깊은 만족감과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워싱턴의 봄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는 날, 저는 의회 청문회에 참석했습니다. 한국과의 장기 군함 계약안을 심의하는 자리였죠.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의원들의 질문은 이전보다 훨씬 우호적이었어요.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성공 사례가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첫 번째 함정의 성공적인 진수는 모든 의구심을 불식시켰죠. 저는 한국 기술자들과의 협업 내용을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미국 조선 기술을 되살리는 데 기여했는지, 어떻게 우리 기술자들을 교육했는지에 대해 말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동반 성장이었죠. 청문회가 끝나고 표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압도적 찬성으로 계약안이 가결되었어요. 이것은 큰 승리였습니다. 미국 해군의 재건을 향한 압도적 찬성으로 계약안이 가결되었어요. 이것은 큰 승리였습니다. 미국 해군의 재건을 향한 길이 활짝 열린 순간이었죠. 회의장을 나오는 저를 기자들이 둘러쌌습니다. 많은 질문이 쏟아졌지만 제 대답은 간단했어요. 기술은 무기보다 강하다고요. 이 말은 다음 날 전 세계 언론에 인용되었습니다. 다음 주 저는 한국기술진과 함께 새로운 함정의 건조 현장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특별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미국이 만든 군함의 선체에 한국 엔지니어들의 서명이 새겨지고 있었죠. 그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두 나라의 협력이 철강보다 강하다는 증거였어요. 미 해군 장성 한 분이 그 모습을 보며 제게 말했습니다. 한국 없인 우리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고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제 사무실 창문으로 포토맥 강의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철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새로운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었죠. 한국의 기술과 미국의 의지가 만나 바다의 미래를 새롭게 그리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이 모든 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기회였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군함을 만든 것이 아니었죠.
두 나라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국의 김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계약 체결 소식을 전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요. 그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 달 후 새로운 함정 두 척의 건조가 동시에 시작되었어요.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이제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미국 기술자들은 한국의 방식을 배우며 자신감을 되찾고 있었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철은 녹슬지만 기술은 녹슬지 않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 바다의 이야기는 강철보다 더 오래 남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프로젝트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어요. 2년이 지난 어느 봄날, 저는 특이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중국이 한국식 조선 시스템을 도입하려 시도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기술 장벽에 부딪혀 실패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기술은 모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있었죠. 그 소식을 들은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안도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파트너가 옳았다는 증거였으니까요. 한국과의 협력은 단순한 군함 건조를 넘어 태평양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축이 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저의 국방부 계약청 임기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퇴직을 앞둔 저에게 마지막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한국과의 공동 6세대 구축함 프로젝트 서명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두 나라의 해양 미래를 함께 그리는 약속이었어요. 서명식은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현란한 의식 없이 실무자들 중심으로요. 하지만 그 의미는 무겁고 깊었죠. 저는 펜을 들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몇 년 전 노퍽 기지에서 본 녹슨 함정들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절망감, 그리고 이제는 희망으로 바뀐 미래. 서명을 마치고 한국 대표단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김준호도 그곳에 있었어요. 그는 이제 한국 조선기술 대표단의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많은 이야기가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룬 성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전 세계 언론은 이 프로젝트를 대서특필했습니다. 바다의 주도권이 이동했다는 분석이 줄을 이뤘어요. 미국과 한국의 협력이 새로운 해양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평가였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과 미국 기술자들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사무실을 정리하며 저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강철은 녹슬지만 한국 기술은 녹슬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신뢰와 협력이라는 가치도 결코 녹슬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퇴직 후 제가 받은 가장 특별한 선물은 한국 조선소에서 보내온 작은 모형선이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함께 만든 첫 번째 함정의 축소 모델이었습니다. 그 밑바닥에는 작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죠. 바다는 넓지만 우리의 꿈은 더 넓다. 이제 한국은 세계 해군 산업의 새로운 심장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잃어버렸던 해양 기술력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이것은 한 나라의 성공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동맹의 이야기였죠. 바다를 건너온 기술과 신뢰는 두 나라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